저희가 해외 진출을 위한 무역 물류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외 물류 운송 업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류 흐름이나 무역적인 기본적인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저렇게 좀 복잡한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출을 할 계획이나 수입을 할 계획이나 뭐 현지의 뭐 법인의 계획이 있으면 해외 물류 운송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데 담당자들이 하겠지만 그 대표님들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흐름을 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담당자들하고 대표님들하고 그 마인드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크게는 무역의 기본 개념인데 대표님 잘 아시니까 무역의 기본 개념은 저희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의 주업 해외 물류 운송 기본의 그 운송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 항공 또는 해상 이쪽 물류에 대해서 좀 특성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수출을 하시는 대표님, 수입하시는 대표님들께 참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식품 운송의 수출 수입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식품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지만 아주 깊은 내용, 뭐 성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저도 사무실 들어가서 그 성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그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대략적으로 식품 수입, 수출의 흐름 정도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간은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최대한 흐름만 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기본 참조 자료는요, 이거는 짧게 준비했는데요. 이건 어차피 대표님들께서 해외 진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현지 법인 설관, 법인 인허가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일단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기본 개념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 물류 운송의 기본 개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체감이 와 있는 식품 운송의 수출 수입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무역은 대표님 잘 아시니까 뭐 나라 간의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일이라서 지금 당장은 수출을 안 하시고 수입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도 많고 해외 샘플을 수출하는 경우도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을 잡는데 오늘은 그 수출하는 대표님들, 수입하는 대표님들, 이게 원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해외에 어떤 저희 뭐 가구나 아니면 뭐 냉장고나 쇼케이스나 보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가지고 오늘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역 비즈니스의 기본 사항인데요. 이거 무역이라 조금 투박하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인코텀즈가 있고 결제 방식이 있는데 결제 방식은 돈을 해외로 주거나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간략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커머셜 인보이스, 그다음 패킹리스트는 이거는 거래 명세서,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나 받을 때 거래 명세서입니다. 이거 DHL로 택배를 보낼 때도 DHL이나 그 택배사에서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 BL은 운송장인데요. 항공이나 해상, 보낼 때나 들어올 때, 비행기나 선박에 띄우면 운송장을 줍니다. 저희 DHL의 운송장 같은 개념인데요. 해외의 큰 운송장, 저희 선박 운송장, 항공 운송장. 이게 지금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수출 수입 통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외 물류를 하려면 수출 통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5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무역인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 복잡할 수 있는데 대표님들은 저런 거는 들어봤다. 저 정도 대략 안다 정도로 아마 이번 시간에 아마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부분입니다. 인코텀즈는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국제상업회의소, 그러니까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인데요. 인터내셔널 상업적인 규칙. 그러니까 하다 좀 수출자, 수입자 간에 서로 언어도 틀리고, 그리고 약간 이해도가 틀리고 해석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 차이도 있기 때문에 무역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물건을 배송하는지, 이 배송된 여기까지 배송을 하는데 물류비는 누가 낼 건지,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이 인코텀즈가 11가지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 되게 복잡한데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 물류 현업인 저희 업계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맨날 당부하는 내용이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역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물류 부서가 있는 뭐 대표님들 회사에 있으면 해당 담당 직원들이 인코텀즈 11가지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코텀즈는 무역을 진행할 때 물류 운송에 비용을 누가 낼지, 어디까지 책임일지, 그리고 인도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시한 규칙입니다. 아주 강제성은 없으나 지금 현재 수출자 수입자들은 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약자로 통용됩니다. 혹시 인코텀즈 들어보시거나 언뜻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그 현재 혹시 수입을 하시는 대표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수입을 어느 물류나 수입을 하게 되면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이 인코텀즈 11가지 조건 안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요. 너무 깊게 얘기하면 좀 힘드시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빨간색 부분만 좀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크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빨간색 부분, EX웍, 공장 인도 조건, 이거는 수출자가 공장에서만 물건을 내놓으면 됩니다. 제품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수입자가 다 알아서 물류 운송을 하는 방법. 페덱스, DHL로 얘기하면 착불 DHL 보낼 때, 그러면 수입자 지정에 있는 DHL이 와서 물건을 다 싹 가져가서 알아서 하는. 수출자는 제품 준비만 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제품 준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FOB하고 CIF는 저희 해외 물류의 기본인데요. 대부분 다 이 조건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 항구 대 항구, 공항 대 공항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비즈니스 물류 운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구 대 항구의 기본으로 하되, 차이점은 FOB는 뭐 프리 온더보드 이런 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FOB, CIF, EX웍 이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시면 나중에 뭔가 어떤 그 물류 담당자하고도 대화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FOB와 CIF의 차이점은 FOB는 수출자가, 인코텀즈는 수출자 기준이에요. 무조건 다 수출자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지 편합니다. FOB는 수출자가 해당 항구까지만 물건을 갖다 주면 됩니다. 항구나 공항까지, 비행기나 선박에 탑재하는 그 선까지가 FOB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FOB 조건으로 하면 수출자는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이나 부산항까지만 트럭으로 물건을 갖다 주면 됩니다. 지정된 터미널까지 수출 통관을 한 후에. 이게 차이고요. CIF는 현지 도착지 수입자, 우리 고객사인 수입자의 항구까지 물건을 보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선박을 태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CIF는 해상운임, 항공운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 FOB하고 CIF의 차이는, FOB는 해상운임, 항공운임을 수입자가 내고, CIF는 해상운임, 항공운임을 수출자가 냅니다. 이 부분은 기본인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건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무역 관련해서 저희 수출자, 수입자 업체랑 많이 미팅을 하면,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내고, CIF는 수출자가 운임을 낸다. 어차피 물류비는 발생하는데, 운임은 발생하는데, 수출자가 내는지 수입자가 내는지 차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직 무역, 물류 담당자, 구매 담당자분들이 생각하는. 하지만 저희 물류 주선 업체에서는 개념을 좀 다르게 봐요. 발생된 항공운임을 수입자가 내냐 수출자가 내냐의 차이는 저는 있다고 봐요. 제품을 팔 때 수입자가 알아서 운송을 해라라는 조건으로 FOB를 진행하면, 수입자가 해상 운임을 지불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 원가가 더 싸집니다. 그러니까 원가 100만 원짜리 제품을 FOB로 진행을 하면 항공 운임이 빠져요. 근데 만약에 원가가 100만 원짜리 제품을 CIF로 하면 수출자가 운임을 내기 때문에 자기네 원가에 운임을 보태가지고 팝니다. FOB는 제품이 100만 원이고 트럭 운송료 뭐 해가지고 한국까지 갖다 주는 게 100만 원이다.
근데 CIF는 여기에 운송료까지 더해야 되니까 운송료는 우리가 확인해보니 100만 원이더라. 그럼 200만 원의 커머셜 인보이스가 작성이 됩니다. 10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죠. 그러면 수입자, 수출자가는 수출자는 이렇겠죠. 어차피 누가 내는 돈, 선분이 착분야 개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게 FOB는 수입자 지정의 포워더가 쓰는 거고 CIF는 수출자 지정 물류사가 선정을 하는 거라서 얘네는 운임을 100만 원 책정했지만 수입자인 한국이 우리 포워더 대한국제한테 물어보니 50만 원이다 하더라. 그러면 여기에 200만 원을 주면서까지 CIF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운송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한국까지만 갖다 주라. 이런 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현역인 뭐 대기업 물류사나 구매팀 담당자들도 이 개념은 그렇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복잡하죠, 좀. 근데 저희 물류사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수입자고 내가 많이 대표면 일을 저렇게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코텀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저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한번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11가지 중에서는 다 별로 없습니다. 다만 DAP, 도착 장소 인도 조건, 도어토도어, 현지 수입자까지 배송해주는 그 운임 조건입니다. 저희 택배 DHL로 보내면 그냥 전체로 다 배송해주는 DHL 서비스랑 동일한 조건이고요. 밑에 있는 DDP는 현재에는 관세까지, 수입, 관세, 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납부해줍니다. 잘 사용하지 않지만 DDP로 보내는 현지 발생되는 관세까지 수출자가 내주는 경우는 크게 드물고요. 보통 샘플. 수입자가 조금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샘플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라. 우리가 관세까지 다 줄 테니 돈 하나 드리지 말고 그냥 제품만 받아라 라는 의미로 할 때 DDP로 많이 씁니다. 샘플 아니면 뭐 보상해주는 약간 좀 고객 영업적인 차원에서 DDP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말씀드리면 EX워크는 공장 인도 조건으로 해서 거의 수출자는 거의 가만히 있고 수입자가 알아서 다 물류 운송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그 업체 중에 그 주류 약간 전통주 하시는 어떤 업체는 대부분 일본 상사에서 이제 많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본 상사에서 알아서 물건을 다 수입하는 EX워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전통주 그 대표님께서는 제조할 때 이 제품만 잘 만드시고 나머지는 수입자가 알아서 운송하는 조건. 이거는 DHL 착불, 그다음에 FOB는 공항까지, 한국까지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CIF는 운임까지 포함한 그 무역 조건입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 수출 수입을 하실 경우 서류상에 이런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 계속 물류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알으셔야 되고 참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자, 픽업, 터미널, 그다음에 선박 운송, 그다음에 도착지 항구, 도착지 세관에서 통관을 하면 트럭으로 배송을 해주는 구간이고요. 이거 조금 비중을 높게 두는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물류 업체들, 수출 업체들, 수입 업체들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저런 게 있구나, 이런 흐름이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EX워크는 수출자가 공장에서 물건만 준비를 하면 수입자가 나머지를 다 처리해주는 게 EX워크이고요. FOB는 선적하기 전까지만 물건을 갖다 주면 수입자가 선적부터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FOB는 해상 운임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CIF는 현지 도착까지 배나 항공편으로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DAP는 저희 택배 발송처럼 그 선불 DHL 택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어토도어 서비스라고 해서 수입자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게 지금 인코텀지 11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제 방식은 대표님들 지금 뭐 해외 물류를 하실 때 보면 해외로 TT라는 조건으로 결제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 해외 계좌이체와 뭐 유사한 개념이라서 그냥 해외로 송금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포트 국제금융통신망을 통해서 해외로 그냥 계좌이체하는 거를
TT라고 합니다. 수출자, 수입자 간에 돈 어떻게 줄래? 라고 하면 TT로 받겠다 하면 아주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TT일 때 사전에 미리 선물로 준다. TT in advance라고 적혀 있으면 선물입니다. 미리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돈을 준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요. 애프터는 선적한 후에 일정 기간 후에 돈을 붙여주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출을 했고 수입을 했으니 돈을 줘야지 해외 계좌이체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그 정도로 원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신용장 이거 언젠가 한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신용장 수출 수입을 하실 때 신용장은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는 이거 소송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해외 물류에서 가장 예민한 수출업체 애로사항이나 수입업체 애로사항이 대금 결제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은 돈을 못 받을까봐,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못 받을까봐 너무 서로 의심이 나고 어려울 때 은행을 통해서 결제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개런티를 받아서 수출자, 수입자가 양사 간에 서로 은행을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못 믿는 거지만 가장 안전한 거래입니다. 다만 단점은 수수료가 나옵니다. 은행이 중간에서 보증을 쓰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당 제품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신용장 수수료로 받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신용장은.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00건을 진행하면 한 건 정도가 신용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대부분 TT로 많이 수출 수입자 거래하고요. 신용장은 100건 중에 한 건 정도? 이유는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하고요. 서류 할 게 많고요. 저희 뭐 대출 받을 때도 은행에 막 서류 많이 제출하는 것처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만 너무 못 믿어. 서로 수출자 수입자 간에 너무 못 믿어가지고 서로 이거 합의가 되면 신용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흐름은. 이거는 전체적인 신용장 흐름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리스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코텀즈 전에 기본 중에 기본인 사용입니다. 저는 지금 대표님들이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신 해외 물류를 계획하신 거라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수출을 하실 때, 수입을 하실 때 이런 서류들을 보게 되고 그때 아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 업무 담당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규 거래선 대표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때 상당히 만족하시는데요. 일단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상업 통장인데, 커머셜 인보이스는 나중에 해외한테 돈을 받을 때도 필요한 겁니다. 물건을 수출했고 수출자가 돈을 송금했을 때 그냥 저희가 못 받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뭐 앞에 많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해외에 돈을 막 해외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계속 다 주는 대로 족족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수출 수입 연장도 필요하겠지만 커머셜 인보이스나 계약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머셜 상업 통장이기 때문에 수출자, 수입자 명을 기재해주고 그리고 제품명, 수량, 단가, 총액 이 정도만 정해주시고 인보이스 번호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략 날짜 넣으면 되고요. 인코텀즈 여기 나와 있죠. 무역 거래를 할 때 인코텀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수출자, 수입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누가 만드느냐면 수출자가 만듭니다. 저희 거래 명세서 보면 판매자가 보통 거래 명세서 만드는 것처럼 커머셜 인보이스는 수출자가 작성하고 발행합니다. 이거 되게 큰 어려움은 없겠죠? 수출자, 수입자, 뭐 제품명 들어가고, 패킹리스트는 포장 명세서는 제품명하고 순중량과 총중량 들어가야 됩니다. 현지에서 수입 통관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BL 운송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항공이나 해상을 선적을 하게 되면 운송했다는 선적 그 증명서, 그러니까 해상 같은 경우는 현화증권이라 해서 유가증권입니다. 해상 같은 경우는 이 BL이 있어야지 제품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BL이 없으면 제품을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BL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BL은 DHL 그 운송장이랑 비슷한 개념이라서 다만 그 운송장이 있어야지 제품을 찾아간다. 수입지에서 제품을 찾아간다.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메일도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파일 카피본으로도
카피본으로도 이메일을 받아서 해당 카피본으로 수입 통관을 하고 물건을 반출할 수 있는데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한 번이 있어요. 항공과 해상의 경우 원본 BL이 있어야지 수입지에서 항공사나 선사한테 가서 물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본 BL이 있어야 되는. 이 원본 BL, 선적지에서 발행한 원본 BL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신용장권. 신용장권은 현지에서 발행된 BL이 들어와야 그걸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용장권은 이거 중요한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한 3분 정도니까 한 번 3분만 들으시면 나중에 신용장 나중에 뭐 직원분이나 물류팀에서 진행을 할 때 신용장 LC 나 그거 알지 들었어 라 정도는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고 3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출자 수입자 간의 무역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못 믿어요. 수출자, 수입자 서로 못 믿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줬는데 네 물건을 안 주면 어떡하냐? 불안합니다. 수출자는 물건을 보냈는데 그걸 못 받으면 어떡하냐?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얘가 그 수입자께서 신용장권으로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합니다. 계약이 완성된 이후 수입자가 수입지,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수입자라면 국민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수출자가 중국이에요. 중국에 있는 지정은행에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중국에 있는 상해에 있는 지정은행에 얘기합니다. 이거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 신청을 했다. 수출자한테 얘기해줘라 라고 하면 중국에 있는 상해에 있는 은행에서 수출자한테 얘기해줍니다. 신용장 이거 도착했다. 개설됐다. 이 무역건은 신용장 건이야. 너가 물건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을 통해서 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합니다.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자는 은행한테 상해에 있는 국민은행한테 서류를 제출합니다. 어떤 서류? BL, 아까 운송장을 제출합니다. 인보이스 패킹 제출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얘기인데 기타 어떤 규칙이나 협의사항이 있어요. 뭐 날짜라든지 어떤 선적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송장 원본 BL과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끝났습니다. 상해에 있는 국민은행이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수입자는 돈을 상해에 있는 은행에 자기네들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현재 피해자는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인데 이 사람은 수입자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수수료랑. 그럼 수입자는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한테 돈을 주고 원본 BL을 찾아야 선적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한테 돈을 지급하면 국민은행이 원본 BL을 수입자한테 건네줍니다. 원본 BL을 하면 그냥 색깔 찍혀있는 BL이 아니고요. 은행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은행 배서가 찍혀있는 원본 BL입니다. 그 BL이 있어야지 항공사나 선사에서 물건을 반출해주지 그거 없으면 절대 반출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반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선호하지 않으나 이런 신용장 거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운송자까지 됐고 수출 수입 통관 관세사가 하는 영역이고요. 수출 통관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리스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작성을 해주면 이걸 토대로 수출 통관을 합니다. 수출 통관은 관세사 통해서 세관에 접수를 하는 거고요. 이상이 없으면 바로 수출 면허가 되는 거고 수출 면허가 되는 순간 이 화물이 이제 봉쇄화물이라서 해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 신고할 때 전략물자 판정 유의해야 되는 문구는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봤을 때는 별게 아닌 제품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략물자 무기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제품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잉크에 들어가는 어떤 화학 제품이 알고 봤더니 어느 로켓이나 뭐에 액체에 올려더라 이래가지고 그 제재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식품 쪽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 통과는 편합니다.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관세사가 세관에 등록해서 수출 통과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비행기나 선박을 타서 나갈 수 있습니다. 수입 통과는
수출자가 발행한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리스트, 그리고 선적할 때 발행된 BL, 이 세 부를 가지고 수입 통과를 합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어차피 심사는 세관에서 하는 부분이라. 단지 세관장 확인 대상 유의, 뭐 요건 유의, 이건 뭐냐면 가장 지금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 통관이 조금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식품 검역 건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식물 검역 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검역이라 한다면 저희가 먹는 음식들 다 식품 검역이죠. 그리고 물건이 저희가 먹는 음식들이 닿는 제품들도 다 식품 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젓가락, 숟가락도요, 다 식품 검역이고요. 그리고 어떤 설비 기계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설비 기계가 음식에 관련된 거다. 식품 검역 받아야 됩니다. 식품 검역 받을 때 그 설비 기계가 예를 들면 커피 머신을 하나 들어오는데 커피 머신은 당연히 커피니까 식품 검역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식품 기계가 아니고 식품 검역을 다 통합돼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커피 머신에 물이나 이런 액체들이 지나가는 호수나 이런 부분은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부품이 100개든 1000개든. 물론 앞전에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참고할 수 있는데 FM대로라는 기계에서 식품이 닿는 부분은 모두 다 식품 검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계류 식품 검역이 좀 힘듭니다. 모든 부품을 다 분해해서 다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품이 뭐 200개라든지 300개라든지 해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인증 요건은 뭐 식품이랑은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된다, 뭐 어린이 안전유를 받아야 된다, 뭐 기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요건을 확인해서 인증을 받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니고 대부분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참고적인 건데요. 그 나무 같은 거, 통나무나 이런 기본적인 나무는 다 검역을 해야 되는 건데,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가구는 식물 검역을 하지 않습니다. 가구를 수입하실 때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바로 수입 통관입니다. 가구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만 있으면 바로 수입 통관입니다. 가구는. 이유는 가구가 가공됐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뭐 병충해나 뭐 기타 유해한 물질은 없다는 판단 하에 가구는 식물 검역을 생략하고 바로 수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비즈니스 처음에 시작하실 땐 수입자 또는 그 수출자한테 오퍼시트라고 해서 물품 구매 요청서를 보내실 건데요. 무역을 시작하실 때 수출자한테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오퍼시트를 보냈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였어요. 인코텀즈를 어느 것으로 할까? 그리고 우리 결제 방식을 TT로 할까? 신용장으로 할까? TT 방식이라면 뭐 40% 성금을 줄지 50% 성금을 줄지 정할까? 제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인코텀즈 부분이라서 특이사항 없고, 계약서는 말 그대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무역 조건과 그 다음에 뭐 출발지와 도착지 정도만 표기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약간 좀 그 융통성 있게 좀 적어주시는 걸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부동산 계약할 때도 특이하게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도 조금 미비하거나 좀 애매한 부분들은 계약서에 특이하게로 좀 많이 붙여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역의 기본 개념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인코텀즈 11가지, 커머셜 인보이스,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이 정도 개념인데요. 이 정도 개념이면 거의 무역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아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운송이잖아요. 항공기나 선박의 운송인데 이 부분은 물류사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참조적으로 저게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항공이 저런 식이구나, 해상이 저런 식이구나, 우리 물건을 나중에 보낼 때 또는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약간 좀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제물류는 그냥 2개국 이상에 걸쳐 수행되는 물류 활동이라 그냥 수출, 수입, 국가 간의 수출, 수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 좀 계획을 많이 하실 때 다 계획하고 나서 그때 포워딩하고 저희 같은 물류 주선 업체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계약하실 때부터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코텀즈의 개념이나 뭐 구조나 기타 필요한 사항, 특성에 대해서 미리 저희 뭐 전문 물류 주선 업체랑 한번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아시는 흐름입니다. 뭐 국내 운송이랑 비슷한데요. 수출자에서 제품을 출고하면 제품을 픽업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공항에 도착을 하면 세관 신고를 마치고 항공해상 비행기를 타서 현지 도착 항구나 공항에 도착을 해서 세관 신고, 수입 신고를 한 후에 물건을 픽업해서 수입자한테 갖다 주면 됩니다. 엄청 쉬운 구간인데요. 이 구간 안에 여러 가지 변수와 어떤 그런 난이도나 어떤 또 안에는 세부적인 또 그런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크게 보면 이 정도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물건을 출고해서 픽업을 시킨 다음에 항구에 도착시켜서 수출 통관을 하면 그 다음에 항공기 비행기를 태워서 해외로 보낼 수 있고요. 도착한 다음에 나라에서 세관 신고를 하고 세관 신고 완료되면 제품을 픽업한 다음에 수입자한테 배송하는 구조. 제가 지금 항공 운송하고 해상 운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항공 운송은 나중에 수출하실 때 좀 도움 됐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 항공 운송, 그 국제 물류 운송은 DHL이랑 달라서 DHL은 지금 키로당 얼마씩 받을 겁니다. 키로당 얼마씩, 나라가 어디면 거기 얼마, 이렇게 해서 딱 구간별로 나올 거예요. DHL, 페덱스의 특징은 편하게 알아서 갖다 주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DAP 조건인데요. 단점은 소량일 때만 저렴합니다.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만약에 이게 15박스, 20박스가 되는 순간 DHL 비용은 처음에 한 박스일 때 5만원 했던 게 20박스면 250만원, 300만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DHL은 소량 화물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할증이 붙어서 한 70kg, 80kg, 60kg 정도 되는 건부터는 물류 주선업, 국제 물류 포워딩 쪽에 한번 문의해 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항공 운임 별도로 들어갑니다. 항공 운임과 유가증료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부대 비용, 공항 부대 비용, 선사 부대 비용 좀 들어갑니다. 뭐 한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어요. 공항 부대 비용 너는 대충 얼마인지 알겠지만 나는 이게 만 원 나올지 100만 원 나올지 모른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 통관료는 지금 만약에 수출도 하시고 수입도 하시고 있는 대표님 계시면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선에서 위아래입니다. 3만 원 선에서 위아래고 제품 금액이 비싸면 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제품 금액별로 통관료는 달라집니다. 현지 발생 비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지에서 발생되는 항구 도착 비용, 세관 신고 비용, 픽업 비용 등 이게 국내 운송에 모두 발생됩니다. 이 전체는 1번, 2번, 3번, 4번은 국내 해외이기 때문에 전체 물류 비용이죠. 이 비용은 아까 인코텀지에서 말한 DAP, 도어토도어 비용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CIF로 진행하고 싶다. CIF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지 공항까지 있는 비용입니다. 현지 공항까지 도착시켜야 되는 비용이라 운송료 포함됩니다. 운송료 포함된 비용 1, 2, 3이 CIF 금액입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CIF, FOB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IF로 계약을 진행하면 1, 2, 3이 발생이 되고 도어토도어로 진행을 하게 되면 1, 2, 3, 4 전체가 발생되는 겁니다. 항공 운임은 킬로그램당 운임으로 적용되고요. 킬로그램인데 부피 중량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중량이 100kg고 부피 중량이 200kg면 큰 부피 중량으로 책정이 됩니다. 근데 부피 중량 기준은 센티미터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6천으로 나눈 게 해외 국제 물류의 부피 중량입니다. 100cm, 100cm 일 경우에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나누기 6천 하면 부피 중량이 한 167 나올 겁니다. 그래서 1m, 1m, 1m 되는 화물의 부피 중량은 167이기 때문에 1m, 1m, 1m 되는 화물이 167보다 가벼워도 167kg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아실 겁니다. 저희 EMS인가요? 택배 보내도 사이즈만 되더라고요. 페덱스도 되고 DHL도 아마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DHL이나 이쪽에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6천이 아니고 5천으로 나누는 걸 알고 있어요. 5천. 그러면 부피 중량이 좀 더 올라가겠죠? 이게 낮아질수록. 이게 뭐 1이면 거의 다 높은 거니까 6천보다 나는 5천 한다는 거는 그쪽에서는 부피 중량을 더 비중 있게 본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항공운송 비용의 구조입니다. 중량이냐, 부피 중량이냐, 이걸로 책정을 한다. 그리고 항공사 장비입니다. 항공사 장비는, 이게 저희 그 큰 항공사의 팔레트를 사용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있겠지만, ULD 타입인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철판으로 된 큰 사이즈예요. 88, 125, 88인데, 이거 인치라서, 이거 한 3m 좀 넘고요. 2m 좀 넘는 사이즈 겁니다. 이걸 항공사 장비입니다. 저희가 박스를 보내면 항공기에 박스채로 막 보통 넣지 않고요. 그러니까 물론 조그만 비행기에는 박스채로 넣습니다. 벌크기 같은 소형 비행기는. 근데 지금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화물기나 큰 여객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팔레트로 운송을 하는 큰 비행기 봤을 때는 이런 팔레트 장비에 제품을 쌓아서 그리고 나서 비행기에 넣습니다. 이 장비는 거의 그 자동차 카시트처럼 비행기 안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에 제품을 넣어서 항공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진으로 보면 이게 항공사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저울인데요. 제품을 저울로 재서 실측 중량을 한 다음 항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그물막 쳐가지고 쌓아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여러 파레트, 뭐 삼성 거, LG 거, 뭐 현대 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 항공기까지 활주로까지 나가서 항공기 문으로 쭉쭉쭉쭉 넣습니다. 만들 때 항공기가 이렇게 동그래요. 안에가 동그랗기 때문에 항공기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제품도 네모나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해야지 아기가 좀 잘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항공사도 작업을 할 때 한쪽 면을 좀 깎아가지고 최대한 이 원형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서 넣습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항공기, 화물기, 항공기의 높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어떤 설비나 장비, 큰 냉장고나 이런 거 설비가 들어갈 때 화물기 기준으로 높이가 3m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거의 3m 좀 넘거든요. 이게 한 3m예요. 3m까지 올라가요. 근데 3m는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제일 높잖아요. 여기가 3m예요. 여기는 3m가 안 돼요. 위에 이렇게 원형으로 됐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이 3m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가운데에 3m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로딩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쪽에 이렇게 제품들을 넣을 수 있는, 이거 항공사만의 특징인데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식품 수출하시는 분, 수입하시는 분인데 보통 수출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해상은 냉장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가 있는데 항공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많아요. 항공도 냉동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근데 잘 사용하진 않아요. 항공사 소유의 냉동 컨테이너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항공사 소유의 냉동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거 LD3, RKN이라고 합니다. LD3는 이거 LD는 로어 덱인데 밑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로어 덱. 이 생긴 거 모양을 보시면 약간 마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공기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쪽 모양이 들어가려면 깎아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처럼. 그래서 지금 그 항공기도 냉동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항공기는 냉동 컨테이너가 있는데 자꾸 움직이네. 항공사 소유의 냉동 컨테이너입니다. 이거 근데 구동 방식이 이동식 냉동고 아닙니다. 이거 이동식 냉동고의 개념보다는 여기 안에 팬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야 됩니다.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 냉동 뭐 프레온 가스 나와가지고 막 냉동될 수는 없고요. 여기 안에 팬 기능이 있고 드라이아이스를 별도로 넣어줘야 되고 건전지 별도로 16개 넣어줘가지고 작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팬에서 드라이아이스 그 냉기를 뿜으면서 온도를 유지해주는데 이게 냉동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한 48시간. 드라이아이스가 48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48시간 동안은 냉동 유지가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 항공기 장비인데 요거 하나가 약간 한 2m, 한 150cm, 200cm, 150cm 이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파레트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저희 뭐 주류 파레트 같은 큰 거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집에 있는 그 김치 냉장고 좀 큰 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인데 이거는 1kg를 써도 755kg를
측정됩니다. 항공사에서. 아까 무게는 킬로그램당인데 우리는 한 박스를 보내려고 이거 썼더니 항공사에서 755kg로 측정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비싼데 항공으로 냉동으로 보낼 때 이 컨테이너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항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사에서는 이걸 너무 좀 비싸고 노후되고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현지 공항에서 항공사 밖으로 반출이 안 돼요. 딱 현지 도착 공항까지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 수입자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 많아서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점점 이거 수리도 안 하고 확보도 안 하고 해서 점점 수량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엔바이로사 특수 컨테이너입니다. 사설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우리가 특수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대여하시오라고 합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RKN T2인데 이거 냉동 컨테이너입니다. 이것도 드라이아이스 넣어서 하는 건데 비용이 비쌉니다. 예를 들면 비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략 이거 컨테이너 하나 쓰면 755kg 괜찮은데 비용 얼마큼 나옵니까? 라고 하면 나라마다 다르겠죠? 운임이 중국은 싸고 미국은 비싸고 유럽도 비싸고 남미 비싸고 이렇게 하겠죠? 대략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거 냉동 컨테이너 쓰려면요. 현지 얘네들은 사설 업체라서 현지 수입자 창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식품을 쓰지 않고 대부분은 의약품도 냉동이 필요한 의약품이나 아니면 좀 고가의 화물들을 많이 쓰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드라이아이스로 팬을 구동해가 이렇게 유지한다고 했죠. 냉동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온도를 올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낮춰주는 거지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 단점입니다. 냉동은 냉동화물만 쓰는 거고요. 우리 화물은 식품이라서 3도에서 8도 정도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냉장 컨테이너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 사설 업체에서 엔바이로사, 도카시, 시세이프라는 여러 사설 업체가 있습니다. 냉장 컨테이너예요. 저희 백신 들어올 때 쓰는 컨테이너입니다. 저희 화이자나 이런 거 들어올 때 다 이런 컨테이너에서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고객사는 대기업 S사 바이오 업체인데요. 일단 의약품들은 대부분 다 이런 냉장 컨테이너를 많이 씁니다.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비용도 한 5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식품으로 쓰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이 컨테이너로 육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육류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나 앞에 있는 냉동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특수 컨테이너로 해서 미국에서 육류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기타 이 아이템으로 냉동 컨테이너로 못 들어올 건 없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가지고 특히 코로나 시즌에 엄청나게 항공이나 해상 운임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홍콩으로 냉동식품을 샘플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냉동 이렇게 면류 있잖아요. 면류. 이렇게 밥, 비빔밥, 면류 이런 거를 샘플로 홍콩으로 보낼 때 이런 전용 박스에다가 담아서 아이스팩을 올리고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그리고 박스 포장을 했습니다. 이게 라면 박스 1개 반만 원 정도 아니면 2개 정도 사이즈고요. 이거 포장비는 한 10만 원 초반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한 이틀에서 3일 동안 냉동 유지됩니다. 그래서 소량인 화물일 경우 굳이 이런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제품이 크면 더 크게 목상자로 포장을 하면 됩니다. 목상자 포장, 나무 큰 목상자 있죠? 거기에 드라이아이스 넣고 드라이아이스 90kg 넣어도 되고 60kg 넣어도 되고 그래서 100kg, 200kg 화물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 있고요. 아이스팩만 넣어도 되는 경우 있고요. 그러니까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냉장, 온도, 콜드체인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굳이 특수 컨테이너를 안 써도 급한 거에 대해서는 아이스팩이나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해서 포장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용은 아까 특수 컨테이너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단지 항공 운임이 일반보다 조금 높아요. 일반 상온 유지 화물보다 조금 높은 이유가 뭐냐면 냉동 화물은 항공 화물은 항공사의 냉장 창고에 들어가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도착지 항공사 냉장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언제까지? 수입 통과할 때까지. 그래서 반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포장의 역할은 현지 수입자가 창고까지 왔을 때가 아니고 현지 공항 도착, 공항이나 이쪽에 도착할 때까지만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현지에 냉장 창고나 냉동 창고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 통관이 5일 걸리든 10일 걸리든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되니까 나중에 반출할 때 냉장 차량으로 반출하면 되니까. 드라이아이스 용량은 한 패키지당 180kg 정도까지입니다. 왜? 이유는 드라이아이스가 이거 보시면 위험물인데요. 작은 위험도가 낮은 위험물이기는 한데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에서 준 위험물로 보는 이유가 그냥 뭐 기체라서 위험물이 아니고요. 항공기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제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화물들의 균형을 맞춰야지 비행기가 기울어지지 않는데 드라이아이스를 한쪽에 너무 많이 몰아버리면 이게 나중에 승화돼 가지고 없어지면 중량이 안 맞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한 패키지당. 근데 보통 180kg를 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제가 넣어봤는데 한 120kg까지 넣어봤습니다. 라면 박스 정도 하나가 라면 박스 하나가 한 30kg, 35kg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4덩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안에 아이스팩이랑 같이 넣으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특수 재질의 아이스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별도의 특수 재질이라서 그 운송에 필요한 요건에 맞춰서 해당 그 아이스팩이나 특수재를 또 별도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라이아이스 말씀하신 건데 혹시 어떤 이유로 드라이아이스? 보낼 때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이아이스요? 네네. 수출을 할 때? 네네. 수출을 할 때 드라이아이스 됩니다. 저희도 지금 요번에 며칠 전에 홍콩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네네. 근데 안 되는 경우는 DHL은 안 됩니다. DHL하고 페덱스는 저희의 국제 물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걸 핸들링 못 합니다. 거기는 냉장도 잘 안 해줍니다. 위험물은 아예 못 하고요. 그 드라이아이스는 위험물이고 할 줄을 모릅니다. 안 받죠. 그래서 그 업체들은 왜냐면 냉동 창고도 없고 이런 걸 핸들링도 못 해보고 그냥 아예 안 한다라는 마인드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DHL 페덱스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저희 국제 물류에서는 가능한데 그쪽에서 못 합니다. 결국 근데 그건 통관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정식 수출로 되는 거죠. 정식 수출인데 어차피 정식 수출로 면허를 안 해도 됩니다. 정식 수출은 실적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고 얘를 간이 수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간이 수출 통관을 하는 이유는 수출 실적으로 안 잡히는 것 뿐이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혹시 나라가 어느 쪽입니까? 저 중국이나 이렇게. 네네네. 나라 그쪽으로 그냥 드라이아이스 포장해가지고 보내면 예를 들면 DHL이면 샘플일 수 있는데 이 정도 이거는 홍콩 보낸 거니까 이 정도 개념으로 해서 중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항공 운임과 이 포장 비용 나오겠죠? 그래서 픽업 비용 해가지고 보내면 되고 다만 중국은 수입자께서 수입 통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통관하고 수출 통관은 저희 물류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명의는 다 수출자, 수입자 명의로 하기 때문에 수입 통관을 저희가 대행한다고 해서 저희 이름으로 막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수입자 분의 이름으로 회사 명의로 수입 통관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식품을 보내면 그 중국에 있는 수입자가 자기네 명의로 수입 통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내주십니다. 그거를 나중에 보면 수입자가 통과를 못해서 폐기하거나 반송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물건을 보낼 때는 물건을 수출하는 취지는 수입 통관을 해서 배송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수입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수입자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수입자를 알지 못하니까. 네. 저희도 한국에 있는 업체도 어느 업체는 수입 통관을 할 수 있고 어느 업체는 수입 통관 못하는 걸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라이센스를 있냐 어떤 허가가 있냐 이걸 저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입자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한국에 있는 대표님들도 뭔가 수입을 할 때 이거 우리가 수입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운송 말씀을 드리는데요. 냉장 컨테이너고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가 뚫려 있는 오픈탑 컨테이너.
높이가 높은 제품들, 기계류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 오픈탄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FR 컨테이너라고 해서 특수 장비들, 폭이 넓거나 위아래가 높은 것들, 큰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컨테이너를 씁니다. 이거는 그 해상 운임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대당 운임으로 책정이 되고요. 부대 비용도 대부분 컨테이너 대당으로 책정이 됩니다. 단 그 LCL 소량 화물이라고 해서 우리 화물은 컨테이너 한 대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너무 좀 작다. 박스가 한 10개다. 아니면 팔레트 하나 정도다. 컨테이너 다 쓰기엔 너무 아깝다 하는 화물을 모아서 저렴하게 운송하는 방법이 LCL 소량 화물입니다. 이 부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단 식품의 경우는 온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LCL 화물은 온도 유지는 안 됩니다. 일반 화물에 한해서만 LCL 화물이 가능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으로 뭐 테이블이나 뭐 냉장고 한 대 아니면 뭐 쇼케이스 한 대 정도 보내는 걸로 가능한 거지 온도 유지가 된 아이템들은 소량 화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도 유지되는 화물들이 모아져야지 같이 넣어서 가는데 잘 모아지기가 힘들고 언제 모아지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잘 콘솔로 짜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버스도 유동인구 어느 정도 있는데 버스 노선이 있는 것처럼 콘솔 스케줄도 화물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춰져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온도 유지가 필요한 운송권에 대해서는 LCL 화물, 위험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즈 좀 말씀드릴게요. 컨테이너 사이즈 폭이 2.35m, 230cm 정도고 높이가 2m 한 40 되고요. 길이가 6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20피트라는 게 30피트가 한 1피트가 한 30cm 정도로 그냥 봐주면 20피트다. 한 6m 되는구나. 6m 좀 안 되는구나. 정도로 아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40피트다. 1피트가 한 30cm니까 한 12m 되겠구나. 정도 느끼시면 됩니다. 폭은 한 2m 30, 2m 30 정도 되는구나 정도로 느끼면 될 것 같아요. 높이든 폭이든 2m 35, 2m 39이긴 한데 그냥 2m 30 정도가 폭이고 높이구나. 길이는 20피트는 한 6m, 12m는 40피트는 한 12m 되는구나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화물을 넣기 때문에 박스라든지 팔레트를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는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컨테이너를 저희한테 이거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왜냐면 저희 창고에 야적장에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놓고 임시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대표님들 좀 계셨어요. 다른 업체 뭐 이렇게 창고업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판매하진 않고 선사에서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분기별이나 연도별로 이렇게 매각을 하거든요. 폐 컨테이너에 대해서. 근데 매각된 비용이 매각하는 그 컨테이너가 또 저렴하진 않아요. 선사에서 파는 컨테이너, 폐 컨테이너 파는데 막상 보면 비쌉니다.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서 전문 그 컨테이너 업체가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해상 컨테이너 특징이 있는데 일단 폭이 한 2m 30 정도 되기 때문에 1110cm, 1100 팔레트 기본이시잖아요. 요즘에 수출 팔레트는 기본인데요. 팔레트가 110cm. 그러니까 1100이라고 많이 하죠. 요 팔레트는 두 칸이 들어가요. 이유는 폭이 2m 30이니까. 110 두 개를 뭉치면 220이라 2m 30 안에 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줄로 넣을 수 있어요. 두 칸, 이게 폭으로 붙여가지고. 그럼 이렇게 두 줄로 안쪽에 넣으면 110cm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으면 5개를 넣으면 550cm가 나오기 때문에 6m 안에 들어갑니다. 20피트예요. 20피트가 5m 89입니다. 이렇게 두 팔레트를 5줄을 넣으면 110이 5개이기 때문에 550cm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550cm이기 때문에 20피트 안에 들어갑니다. 110 팔레트를 쓰면 20피트에 10개가 들어갑니다. 40피트에는 20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말하는 취지는 110 팔레트면 많이 들어간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10, 110을 많이 쓰지만 만약에 120cm, 120cm 팔레트를 쓰면 이 폭이 들어가진 않아요. 좌우 120, 120, 120, 120을 쓰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120, 120 팔레트는 거의 없어요. 있어도 1100에 1300은 있어요. 1100에 1300을 쓰면 한 1300짜리는 두 줄을 안 돼요. 1300을 두 개 붙이면 260이기 때문에 폭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1300을 이렇게 길게 놔둬가지고 뒤로 이렇게 쌓으면 1300을 5개를 넣으면 5, 30, 6m 50이기 때문에 여기 5개가 들어가지 못하고 4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110, 110 팔레트를 써야 10개가 들어간다. 꽉 차온다. 팔레트 기준입니다. 뭐 박스는 막 넣으면 되기 때문에 박스는 크게 뭐 문제는 아니고요. 팔레트 기준으로 1100, 1100 사이즈가 돼야지 수출 컨테이너에 10개가 들어가고 40pt에는 20개가 들어간다. 20pt에는 10개 들어가고 40pt에는 20개가 들어간다. 이래야지 정량이다. 여기에 높이가 2m 39이기 때문에 높이가 1m짜리인데 2단 적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2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식품은 2단 적재로 해서 잘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차라리 높이 쌓아라. 높이가 2m 39이기 때문에 보통 2m에서 2m 10까지는 컨테이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100 팔레트를 쓰고 높이를 최대한 2m까지 올리면 최대한 많은 제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할 거는 팔레트를 좀 튼튼한 걸 써야 되고 제품 하단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도 고려됩니다. 많이 눌려서 제품이 데미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품질 쪽하고 확인을 해서 이게 몇 cm까지 올라갔을 때 선적을 할 수 있는지 몇 cm까지 적재를 할 수 있는지는 품질 쪽으로도 충분히 고려 검토를 하고 나서 최대한 높이 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LCL 소량함을 아까 말씀드린 건인데 한 컨테이너에 삼성, LG, 현대 거를 모아서 컨테이너 하나를 대여한 다음에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 제품의 가로 미터, 세로 미터, 높이 미터를 곱하면 이게 1cbm입니다. 1cbm은 1m, 1m, 1m 기준으로 1cbm 1m, 1m, 1m일 때 다 곱하면 그게 1cbm이거든요. 가로 2m, 세로 2m, 높이 2m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2는 4, 4, 2, 8, 8cb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cbm이 나왔으면 어떻게 운임을 측정하느냐? cbm당 10불, 운임은 10불. 중국으로 아니면 일본으로 cbm당 10불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해상 운임, 중국에 있는 상해 항까지 cbm당 10불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상 운임만. 그러면은 이거 우리 8cbm인데 그러면은 cbm당 10불이니 8cbm은 80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낱개함을들은 cbm 단위로 하는 건데 cbm은 1cbm은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를 1cbm이라고 하고요. 이 cbm은 운송을 하면 많이들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자들께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LCL은 컨테이너 단독을 쓰지 않고 여러 화재들을 모아서 화물을 같이 모아서 저렴하게 운송을 하는 제도인데 냉장 화물 안 되고요. 유연물 안 되고 냉동 화물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다만 스케줄이 자주 있지 않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LCL은 있구나. L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쓰는 건 아니구나. 다만 여러 화물들 같이 실어서 가는구나. 그래서 운임이 싸구나. 대신에 다른 화물들이랑 같이 섞여서 가기 때문에 포장을 좀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또 온도 요절은 안 되는구나. 이 정도 개념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LCL 화물은 보통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임이 저렴하기 때문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LCL 단점이 있다면 소량 화물로 운임도 저렴한데 단점이 뭐 있을까? 수출자 입장에서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단점은 하나, 냉장이 안 된다는 거, 냉동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수입자가 조금 싫어합니다. 수입자가 왜 싫어하냐면 삼성, LG, 현대를 컨테이너 몰아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현지 상해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수입자한테 갈진 않고 창고에다 내려와서 다 분리해야 됩니다. 각각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채로 가는 게 아니고 화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도착하면 현지 상해 창고에서 다 내려야 돼요.
창고에 다 내려가지고 창고에 다 반입 잡고 보세 운송 해가지고 창고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 통관을 해서 수입자한테 배송되는 구조인데 끄다 보면 발생되는 비용이 창고료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운임은 80불을 냈지만 수입자는 창고료만 180불을 낼 수 있는 구조. 이게 LCL의 구조입니다. 그럼 LCL은 수출자한테 유리한데 수입자한테 조금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LCL은 수출자는 해상 운임이 저렴하구나. 하지만 수입자가 조금 피해를 보겠구나. CIF로 보내면 해상 운임까지 수출자가 냅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다음부터는 수입자가 내겠죠. LCL 수출은 CIF일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현지 발생 창고료는 수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수입자인데 수출자가 CIF로 보낸다. 인천항으로. 그러면은 인천항에서 발생되는 창고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출자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LCL로 실으면 우리가 너무 창고료가 많이 나온다. 그럼 수출자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때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때 차라리 FCL, 컨테이너 채로 들어왔을 때 비용, 항공 비용, 그 다음에 뭐 지금 수출자가 보내려는 LCL 비용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구통주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약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류비 절감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CIF로 보내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CIF로 LCL로 보내면 운임은 저렴하니까 제일 좋은 거고 다만 수입자가 창고료 부담 폭탄 맞는 거 조금 감안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인구텀주별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텀주도 계속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냉장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조금 폭이 조금 작고 길이 조금 작은.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그래서 길이가 5m 45이기 때문에 110, 110을 5개를 가면 5m 50이다. 10개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5cm 차이기 때문에 어떤 컨테이너는 조금 더 커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모두 8개에서 10개 정도 적재를 하고요. 40피트는 거의 길이가 귀에 딱 맞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20개 정도 들어갑니다. 특징은 없어요. 냉장 컨테이너하고 일반 컨테이너하고 사이즈만 조금 틀리고 큰 차이는 없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냉장 컨테이너가 훨씬 더 비쌉니다. 10%에서 한 100% 정도 더 비싸고요. 일반 운임이 예를 들면 여기서 일본 보내는 게 부산에서 일본 도쿄까지 보내는 게 300불이다. 냉장 컨테이너는 뭐 한 450불, 500불 이런 느낌입니다. 내륙 운송료. 국내 내륙 운송료 할 때도 이거 운송하면서 온도 유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트럭에 사시에 잭을 연결해 줘야 돼가지고 전기료 나오기도 하고 특수 차량이라 일반 내륙 운송료의 30%가 할증 붙습니다. 보통 내륙 운송료는 컨테이너 내륙 운송료는 비싸면 한 80에서 100만 원 나옵니다. 저기 끝에서 저기 부산까지 갔을 때 기준으로 보통 한 인천 가까운 거리는 서로 한 20, 30만 원이면 20피트, 40피트 움직일 수 있고요. 중부에서부터 한 부산까지 내려오면 한 50, 60, 70 정도 사이를 봐야 됩니다. 구간마다 좀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륙 운송료가 일반 100만 원이다. 그러면 냉장 컨테이너는 130만 원. 이게 할증입니다. 30% 할증이 지금 붙어 있는 거고요. 그 화물연대 파업 영향이 약간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계속 이렇게 운임이 좀 인상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항구 부대 비용 다소 높습니다. 컨테이너당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 부분만. 그러니까 항구 부대 비용은 컨테이너당 한 15만 원 정도 차이 나는구나. 내륙 운송료가 한 30% 차이 나는구나. 운임도 지역마다 다르나? 좀 더 비싼 건 맞구나. 이 정도 차이이고요. 그러니까 냉장 컨테이너는 항공이랑 달라서 냉장도 되고 냉동도 되는 컨테이너입니다. 최대 적재 중량은 일반이랑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일반도 뭐 23톤, 22톤, 24톤, 25톤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아주 무거운, 아주 고철 아닌 이상 20톤 이상 잘 못 넘기세요. 식품의 경우
한 보통 10톤, 15톤 사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아주 무거울 수는 없어서 아주 무거운 제품은 예를 들면 대리석 같은 거 아니면 뭐 고철 같은 이런 게 한 20톤 좀 초반인 거고 20 근데 다 20톤 대략 20톤에서 23톤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그게 20피트, 40피트 동일합니다. 40피트라고 해서 40톤이 아니고요. 20피트, 40피트 모두 20톤에서 23톤 정도 보시면 되고 대부분 거기 안에 들어옵니다. 거기 넘어가는 거는 별도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로 수출했을 때 장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자, 테이블, 뭐 이렇게 쇼케이스 같은 거 많이 한 거. 이거 진공 포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공 포장은 언젠가 설비를 해외로 수출을 하실 경우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 수출을 하실 때 진공 포장은 저희 그 이렇게 뭐 포장할 때 진공 하는 것처럼 안에서 그러니까 은박지 같은 재질을 싸서 그 안에서 바람을 공기를 다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포장하는 포장 방식이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배로 보낼 때 기계류를 배로 보낼 때 습기나 바닷물 이쪽에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기계류 설비들은 해상으로 나간다 그러면 다 이거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목상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목상자 포장을 하신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목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포장비가 나오냐? 잠시만요. 목상자도 가로, 세로, 높이, CBM 기준으로 포장비가 산출됩니다. 지금 모든 해외 수출 포장 업체들은 다 이 기준입니다.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를 기준으로 1CBM이라 해서 미터 기준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이게 CBM이고 이게 포장비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포장업체가 우리 목상자는 CBM당 8만 원씩 받습니다 라고 하면 1m, 1m, 1m 제품이 1CBM이 8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보면 제품이 큽니다. 이거 제가 실제 찍은 사진이라서 이게 한 1, 2, 3, 4, 이거 한 4m라고 볼게요. 4m, 폭은 한 2m, 길이 4m, 폭 2m, 높이 2m, 4m, 2m, 2m, 428, 826, 428, 826, 16 CBM입니다. 16 CBM. 이거 포장비가 이거 사이즈가 16 CBM인데 포장비 우리 단가가 CBM당 10만 원 하면 160만 원입니다. 예, 싸진 않습니다. 네, 싸지 않은 부분. 예, 제가 이거 생각보다 놀라실 수는 있어요. 저 내가 만들면 한 2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 160만 원 나오고 내고를 아무리 잘하면 CBM당 예를 들면 뭐 전국 저기 뭐 어딘가 저기 어디 뭐 산골에 있는 수출 포장 같은 경우는 CBM당 우리 4만 원 받아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6에 사니까 그래도 한 6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이거는 보통 100만 원에서 한 130 정도가 시세다. 이 정도 크기는 4m, 2m, 2m 하면 되게 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비는 이렇게 나온다. 팔레트 포장도 그런 식이에요. 목상자가 아니고 팔레트 포장도 이렇게 CBM으로 수출 포장 업체가 책정을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팔레트 포장도.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거겠죠? 융통성있게. 이거를 뭐 160만 원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 팔레트 하나 만든다고. 이건 협의의 문제고, 수출 포장도 이렇게 CBM이라면 가로, 세로, 높이를 미터로 봤을 때 곱한 게 CBM이구나. 1 곱하기 이게 1CBM이구나. CBM으로 측정한다, 포장비는. 이거 포장비 의외로, 저희 수출업체 대표님들도 물어보시면 이거 많이 놀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 포장을 이렇게 CBM으로 한다. 그리고 이거 저희 직접 진행한 포장 사진이고요. 테이블하고 의자 같은 경우 다 컨테이너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장까지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있어요, 대표님들. 그 해외 수출 또는 수입을 할 때, 이게 해외 운송기간이 이거 자리에 없으시죠? 예. 이거는 이건 약간 좀 참조자료인데요.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입하실 때,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걸리고, 해상으로 가면 선박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 거, 대략적으로 그냥 표시한 겁니다. 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27일 걸리는 곳,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4일에서 10일이면 다 배로 운송됩니다. 일본은 한 3일, 홍콩 한 4일, 중국 한 하루 이틀, 나머지 동남아는 7일, 10일 정도 걸리는 게 해상 선박.
4일에서 10일 걸린다. 배 운송만. 딱 공항에서 뭐 터미널에서 대기하고 도착한 다음에 터미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배만 출발하는 시간만 출발했다 도착하는 시간 기준으로 4일에서 10일 걸리는 게 아시아.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유럽은 35일에서 한 50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동남아들 막 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 여기 이집트 스에즈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유럽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로 들어갑니다. 유럽은 해상으로 들어갈 때 함부르크나 로테르담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 동유럽은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트럭으로 이런 경로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한 35일에서 50일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 다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35일에서 50일 정도 다 된다. 그러니까 35일에서 50일 너무 갭이 크지만 보통 한 40일 정도 잡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일, 아프리카 40일, 유럽도 한 40일 걸린다. 오세아니아는 20일에서 30일 걸린다. 가까운 데 왜 이렇게 걸리냐면 들리는 데가 많아서. 여기만 가기 좀 아까워서 자꾸 여기저기 들려가지고 한 20일, 30일 정도 걸리는 거고요. 의외로 미국 LA가 서부 쪽인데 부산에서 LA까지 열흘이면 갑니다. 배로. 11일. 이유는 오세아니아처럼 들을 데가 없고 태평양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서부까지 11일이면 도착합니다. 부산에 출발하면. 뉴욕까지는 한 35일 정도 걸립니다. 부산에서 여기 서부 LA, 우회가 캐나다, 밴쿠버인데 11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쪽, 북미 서쪽은 다 열흘 정도면 거의 도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 안에 도착한다. 가깝습니다. 뉴욕은 35일.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다 35일에서 50일 걸리는 걸로 보시면 돼요. 좀 멀다 싶으면. 장거리는 다 35일, 50일 걸리는구나. 너무 갭이 크면. 장거리 다 한 40일, 50일 걸리잖아.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 이쪽은 다 배니까 한 40에서 한 50일 정도 걸리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항공은 아시아는 한 5시간 안에 다 웬만하면 도착하고요. 유럽도 아시다시피 뭐 한 10시간, 14시간이면 다 도착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미는 뭐 직항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이틀 이상은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시아는 선박으로 가면 한 4일에서 한 열흘이면 다 도착하는구나. 유럽은 한 40일 걸리는구나. 아프리카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은 LA 생각보다 가깝네. 한 11일, 2주 안에 도착하네. 이 정도 느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운송이 있냐면 나중에 얘기인데 여기 안에 그 시카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LA가 여기 있고 시카고가 여기 있는데 보통 미국은 서부 LA를 통해서 내륙으로 횡단하는 이 물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기차, 철도, 철송 운송. 이거를 미니 브릿지 랜드라고 해가지고 서부에서 내려서 철송으로 시카고나 이쪽까지 바로 내륙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뉴욕으로 보내기는 35일, 40일, 40일 너무 걸리니 여기서 아예 시카고까지 바로 철송으로 연결하자. 선사가 시카고까지 서비스를 아예 해줍니다. LA에서 바로 철송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 경로가 가장 빠른 걸로 해가지고 미국에선 그래서 이거를 미니 브릿지 랜드 그 작은 다리 그런 섬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한 거고 만약에 뉴욕으로 간다 이거는 오로토라는 개념인데요. 그냥 다 배 위로 그냥 가는 거 그냥 바다 위로 간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미국은 서부로 가는 방법 철송 그 다음에 아예 바다 위로 가서 오로토로 해서 뉴욕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거의 메인입니다. 미국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냥 항공은 이 정도다 해상은 이 정도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참조 내용인데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아시아는 한 열흘 정도 예. 항공은 한 5일에서 일주일이면 도착 다 하는구나. 해상은 열흘에서 한 2주 안에 다 도착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유럽은 한 50일에서 한 60일 걸리겠구나 해상으로 하면. 근데 항공으로 하면 어차피 이건 시간의 문제니까 다 하루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공으로 하면 어느 나라든 5일이면 되겠구나.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5일이면 항공으로는 보낼 수 있구나. 근데 해상은 한 50일, 60일 걸리겠구나.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은
아시아랑 틀려서 갭 차이가 많이 나서 항공으로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아는 어차피 일주일이나 3일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냥 해상으로 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해상으로 보내려니 60일 언제 기다렸는데 항공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물류비, 그다음에 뭐 납기일 이쪽 이거 다 점검하셔가지고 뭐 결정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유럽 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이래 가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경로인데 몇 년 전이죠? 수에즈 운하에서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재작년에 수에즈 운하 가다가 배가 바람 때문에 낑겼어요. 수에즈 운하에 이 길목에 이 좁은 골목에 하루에 한 선박이 한 50대씩 지나가는데 이 배가 껴가지고 마비가 됐었습니다. 저희 물류도 약간 마비됐었고요. 그래가지고 요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아프리카 통해가지고 통과하는 경우가 발생돼가지고요. 한두 달 정도 계속 지연됐습니다. 이걸로는 모든 업체가 다 비상이었죠. 그때 유럽에서 수입하는 업체, 수출하는 업체들이 다 이거 수에즈 운하 막혀가지고요. 그때 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참고 내용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식품 운송의 수출 수입 특성인데요. 이건 일단 저희도 식품을 핸들링하고 있는 물류 해외 국제 물류 운송사니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나라마다 도착지 나라마다 다 규정이나 규제가 다르고 계속 저희 나라도 지금 계속 식약처 그 식품 검역이 계속 갱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식품 수출을 할 때 도착지 나라의 특성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니까 도착지 국가에서 어떤 요건이 있고 어떤 게 가능한지는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보내시는 경우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FDA 인증, FDA 검역 진행을 합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영양 분석이나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인증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수산물, 건강식품, 뭐 일반 식품에 대해서 모든 인증이 많은데 이 중에 영양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예시로만 하나 듭니다. 티자 황색소라는 노란색 첨가물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티자 황색소는 노란색 색소니까 저희 뭐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어떤 뭐 과자나 뭐 어떤 음료수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수입 불가 영양 성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반송이나 폐역이 됩니다. 이유는 저도 뭐 성분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추출하면서 어떤 뭐 유해 성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뭐 가능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문제 없는 영양 분석 성분인데 현지에서는 이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진행을 하실 때, 수출을 하실 때 또는 수입을 하실 때 해당 성분 분석에 대해서 받으셔서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검역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도 의외로 태국 예를 들면 태국으로 식품 수출을 준비하시는 대표님 계시면 태국도 FDA가 있어서 약간 까다롭습니다. 태국도 의외로 동남아에서 태국도 식품 인증 약간 까다롭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생각만큼 까다로운 게 태국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의 부분은 각 도착지 국가에서 영양 성분을 토대로 문제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인 거는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리스트에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수입자 그쪽에서 원하는 성분이라 서류를 한다면 성분 분석표나 뭐 제조 공정도나 기타 무슨 뭐 인증 허가나 이런 거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각 나라의 인증에 맞게끔. 하지만 태국, 그다음에 미국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진행하기 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수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이나 어떤 기구 용기 포장, 그러니까 아예 식품이 입에 닿는 식품이 지나가는 아니면 스치는 그런 모든 거는 다 식품 검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절차는 어차피 뭐 수입 통관 절차는 식품 검역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입 절차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식품 수입 때
성분을 잘 검토하고 그다음에 한글 표시사항 잘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검역을 해서 검역이 완료되면 수입 신고하고 반출하는 부분인데요. 말은 되게 쉬운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고요. 한글 표시사항 이 부분은 보통 식품 수입할 때 현지에서 부착해서 들어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별도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부착을 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식품 검역을 했더니 한글 표시사항에 약간 좀 오류사항을 지적해주면 다시 뗐다가 다시 부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첫 식품 수입을 할 때는 수출지에서 붙여서 오지 않고 국내에서 작업을 합니다. 첫 식품 수입 때는 보통 통상 수입되는 식품이 국내 보세창고에 입고되면 여기서 한글 표시 성분을 분석한 결과로 한글 표시사항을 국내에서 붙입니다. 안전하게 이게 좀 영상이라서 안전하게 그 식품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을 하고 이 상태로 완료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양상품은 이 라벨을 토대로 해외에 보내줘서 그대로 붙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처음부터 이게 붙어왔는데 잘못 붙어왔다. 그러면 다시 떼고 다시 붙이고 하는 작업 때문에 처음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국내에서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해서 들어오는 경우 요걸 많이 추천합니다. 이유는 들어왔는데 현물이 우리가 원했던 그 현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현물 보고 재질 보고 여러 성분 보고 이걸 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현지에서 붙여와도 상관없는데 저희가 진행해 보니 첫 진행은 그래도 들어온 다음에 제품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실하게 한글 라벨 표시를 붙이고 정밀 검역을 한 후에 그 다음부터 양상품 그 다음 추가 발주권들은 라벨을 현지에 보내서 붙여달라 하는 프로세스가 가장 낫더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 검역과 서류 검역이 있는데요. 처음에 오는 식품은 정밀 검역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식품들은 정밀 검역을 받는데 정밀 검역은 보통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걸리냐 말씀하시는데 아이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한 빠르면 4일, 5일에서 열흘 정도. 그러니까 2주 안에 한 열흘, 2주, 한 4일, 아니 4일에서 그러니까 한 5일에서 한 2주 안에 된다. 2주 넓게 잡으면 2주. 보통 한 열흘 정도 잡으면 된다. 이 정도 정밀 검역을 마치면 이제 최초 정밀 실적이 나옵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서류 제출만 해서 바로바로 하루 이틀 정도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식품 수입 과정입니다. 일본사는 방사능 검사를 해야 돼서 별도의 방사능 검사 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며칠 3박 4일, 4박 5일 정도 더 추가로 됩니다. 매번 일본사는 방사능 검사를 매번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처음에만 한 4일에서 한 열흘 정도 정밀 검역 고생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수입 통관. 서류 검역으로 바로바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이런 절차고요. 특이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분도 중요해서 이 해당 성분이 국내에서 이거 제재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고요. 저희 계열 식품 검역 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확인 점검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크게 문제사항 없고요. 이거는 해외 진출 기본 참고 자료인데 이거는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지점 쪽에 문의를 하고 여기저기 좀 물어본 토대로 그냥 간략하게 만든 건데 물론 정확한 건 왜냐면 자료가 원체 내용이 뭐 이렇게 방대하진 않아서 그렇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저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낀 부분을 좀 적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회사나 뭐 법인 설립할 때 어느 정도 절차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냥 확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마지막에 좀 넣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국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뭐 프랜차이즈 현지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시게 될 때 어떤 게 좀 참조가 될까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 약간 좀 FDA 비슷한 건데 한국에서 공장 등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입자는 던스 넘버라는 게 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수출자도 뭘 준비해야 되고 수입자도 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라벨, FDA 미국 식약청의 규정에 맞는 라벨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품의 무슨 뭐 저산성 상온 식품의 경우 어떤 거를 필수 성분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의 FDA 관련된 어떤 규제에 맞춰가지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 확인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지금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가포르는 저희 지점 통해서 그냥 확인한 건데, 특별하게 싱가포르가 그렇게 뭐 법인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부분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냥 뭐 빠르면 뭐 며칠만 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차려서 거기서 한국에서 원료를 이렇게 조달할 경우 뭐 과세청에 법인을 등록하면 된다 하고, 특별하게 뭐 아주 힘든 라이센스는 없는 것 같아요. 관련 수입 라이센스만 좀 취득하면 되고 특별한 어떤 요구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주류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싱가포르도 법인 설립의 요건은 있으나 그리 복잡하진 않고 생각보다 좀 빨리 되고 그렇게 난해하진 않구나 정도의 느낌이 있다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홍콩인데, 홍콩에서는 지금 저희 지점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나 다른 것들 보면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좀 말씀 주시더라고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현지에 홍콩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보면은 뭐 이렇게 생닭이나 튀김, 이렇게 채소 같은 경우는 현지 다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원료 같은 거, 치킨 소스나 원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다 식품으로 정식으로 수출해가지고 홍콩에서 받아가지고 사용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대표님 다 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조달할 건 조달하되 좀 중요한 소스나 뭐 그런 기타 어떤 뭐 원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예 그 투자 금지 업종으로 좀 명시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려면은 외국인이 필리핀의 법인을 만들려면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인 건 맞다. 하지만 이걸 풀 수 있다. 하지만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약간 좀 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보통 외국인이 굳이 힘들게 막 투자해가지고 하진 않고 현지 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현지 업체랑 뭐 파트너 선정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더라. 이 정도로 조금 확인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여기도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으로 좀 돼 있어가지고 지분 보율이 약간 좀 외국인하고 같이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현지인하고 같이 좀 하게끔 만드는 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또 한다면 가능은 한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심사가 좀 힘들다고 하고, 뭐 나머지 부분은 뭐 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태국도 뭐 가능은 한데 어렵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뭐 할 수는 있다 정도고, 나머지는 뭐 이게 뭐 상표 등록이나 이런 거를 좀 챙겨야 된다. 이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뭐 독자 회사, 합자 회사, 합작 회사, 분공사 이런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 현지의 중국의 법인을 만들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진출 형태, 운영 결정에 따라서 현지에서 준비할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식품허가나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고, 뭐 자체 상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느 나라나 다 자체 상표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특히 뭐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뭐 저희 지점 통해서 다 확인한 부분인데 외자법인 설립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인허가 있겠죠. 뭐 표준 인증서, 위생 인증서, 할랄 인증서, 무슨 환경 영양서 이런 것만 좀 있으면 되고,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대신 대부분의 저희 현지 지점들은 그 법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지 컨설팅 업체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뭐 변호사 입회하에 계약서를 이렇게 꾸려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은 약간 가능은 한데 얼마큼 준비하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 국가가 어디냐,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 기간이나 필요 인증 서류들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저희 현지 해외 물류업의 저희 파트너나 저희 지점 업체한테 물어본 내용이라서 부족할 수 있으나, 일단은 해외 진출은 이런 정도의 윤곽은 좀 저희도 확인을 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저희 수출 바우처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최초에 말씀드린 게 저희가 작년에 수출 바우처 수행 기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출 바우처는 정부에서 중소기업부, 그다음에 그 산업부에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확인서가 가능한 업체한테 수출에 대한 지원을 주는 겁니다. 돈으로 해주는 겁니다. 뭐 소비재나 내수기업, 공장업체, 강소기업, 소부기업 지원 이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 광고, 뭐 번역, 디자인 개발, 해외 규격 인증, 브랜드 개발, 무슨 개발, 뭐 해가 전시, 무슨 개발, 국제 운송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바우처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 그 바우처를 요런 데다 쓸 수 있고 국제 물류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저희 거래처 중에 수출 바우처 업체들이 많은데 국제 운송에 대해 저희하고 거래를 하고 바우처를 통해서 정산합니다. 금액은 뭐 다 다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물류비는 한 1년에 많게는 한 2천만 원씩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또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전체를 해주지는 않아요. 물류비에서 지원은 항공 운임, 해상 운임 정도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제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이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기부 산업부에 프랜차이즈 업체도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있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확인서만 발행 가능한 업체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 이 혜택을 받는 업체가 있다. 어린지 말 못하겠지만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있는데 그 중기부는 아마 지금 5월 24일까지인가 신청하면 추가로 마감될 거예요. 산업부는 내년 초에 있을 거니까 아마 내년 1월달, 2월달, 내년 1월달, 2월달 되면 수출 바우처라는 제도가 다시 신청을 받으니까 그때 한번 신청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뭐 한 몇천만 원 정도 지원받는 금액이니 이거를 뭐 다른 이쪽 뭐 디자인이든 국제 물류든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로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네, 1년에 한 번 하는 네,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 안에 써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끝났어요. 보통 작년에 된 업체들은. 그럼 다시 올해 신청해가지고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내년 한 2월 달 말까지. 1년 안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2천만 원을 써야 된다. 난 1천만 원을 국제 물류 쓰겠다라고 했는데 1천만 원을 못 쓰면 그 다음엔 안 될 수가 있어요. 페널티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신들이 1천만 원 가져가느라고 다른 업체가 못 썼는데 이걸 다 소지 못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손해본 거 아니냐, 그거는 정도. 우리 많은 업체한테 해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무조건 소진 금액을 다 써야 돼요. 근데 조금씩 이것도 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물류에 한해서가 아니고 총 금액으로 아마 줄 수도 있어요.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에 물류를 사서 되고 여기서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금액은 제가 신청하는 거예요. 금액은 거기 나와 있어. 금액은 그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원 금액은 예를 들면 수출을 한 번도 안 했다, 아니면 뭐 몇만 불 이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별로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뭐 1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이런 걸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업체를 보면 대부분 한 1,500, 2,000, 3,000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쓰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시면은 이걸 모르세요. 근데 하는 업체들은 계속 해요, 이거. 왜냐면 이거는 나라에서 물론 세금이지만 이거 지금 영상이 되고 있네요. 그 세금이지만 그 다 같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쓰는 거니까 단 수입은 안 됩니다. 수출만. 수출 업체에 중소기업 확인서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보통 1월 달이나 내년 1월 달 정도에 이런 거 신청을 받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그 업체는 1년 동안 그 해당 금액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 수행업체, 저희 같은 업체를 쓴 다음에 우리 수출 바우처 업체니 정산은 그쪽으로 해 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서 거기서 정산합니다. 뭐 한 500만 원이 나왔다, 뭐 한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70만 원은 제가 그쪽에 청구하고 30만 원은 자기 부담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고요. 그러면 그러면 바우처 1,000만 원 중에 70만 원만 공제되는 거고 나머지 930만 원 아직 있는 거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매 1월에 네. 매 1월에 보통 1월 달부터. 보통은 원래 3, 4월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중기부에서 2차로 5월 20 며칠까지 추가로 모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약간 늦으시는 것 같고, 보통 내년 한 1월 달, 2월 달쯤에 신청을 받으니까
올해 말부터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인지를 하시고 담당자들한테 야 이런 게 있으니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하시면 그쪽에서 뭔가 답을 가져올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청해 볼까요? 예,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중기부가 하는 거예요? 중기부, 산업부. 산업부.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네,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 조금씩 날짜가 달라요. 두 개가 다른데 거의 3, 4월 달. 저와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좋은 제도다. 예, 그래서 막 한업체가 산업 중기부랑 같이는 안 됩니다. 예, 같이는 안 되고요. 어차피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만 돼도 대단한 거라서.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저가 거래를 하는데 은근히 많더라고요. 은근히 많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번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면 이거 혼자만 받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좀 오늘 설명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